버려라. 버려야 할 것이 저 고무신뿐만은 아닐 것이다. 네가 못 오면 나는 무조건 거기로 갈 거야. 안 돼, 그러지 마. 일이 잘못되어도 나는 반드시 살아있을 테니. 흰 말은 녹색, 강이라.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밤 하늘도 닫혀 있어 별조차 보이지 않았다. 멀리서 개가 짖었다. 내쫓긴 반박이 소리였다. 머슴덕은 반박이를 마을 아래 강가로 끌고 나갔다. 너른 모래밭 한쪽에 나무 말뚝을 바꾸는 개의 목줄을 걸었다. 말뚝은 짧았고 모래는 성겼다. 덕은 반박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주머니에서 큰 뼈다귀를 꺼내 던져주었다. 제법 실하게 살이 붙은 소 뼈다귀였다. 반박이가 냉큼 받아 물었다. 다 먹거든. 네 좋은 곳으로 가거라. 덕은 강줄기와 이따은 먼 산줄기를 보았다. 곧 그분이 올 것이다. 덕은 집 쪽으로 빠른 걸음을 옮겼다. 개 짖는 소리에 말이 몸을 틀며 고개를 들었다. 향나무 이파리 몇 개가 툭툭 떨어졌다. 말은 대문 밖 향나무에 묶여 있었다. 탄탄한 골격에 순백의 털색이 누가 봐도 좋은 말이었다. 하지만 말을 돋보이게 하는 건 단연 안장 덮개였다. 말의 등을 넓게 덮으며 배 아래까지 길게 늘어진 안장 덮개는 짙고 선명한 붉은색이었다. 크고 붉은 덮개는 말 주인의 이름표와 다름없었다. 담양과 인근 광주 내에서 이 말의 주인을 모르는 이 없었다. 다 알았고 모두 두려워했다. 사람 그림자도 아이들 소리도 꾹꾹 숨은 마을에 반박이만 짖고 있었다. 대문 한쪽이 소리 없이 열렸다. 덕이 목만 빼고 밖을 살폈다. 지나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몸까지 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의 등에는 남자애가 엎여 있었다. 남자애는 무명옷에 무명 두건을 쓰고 있었다. 옷은 남루했지만 하얀 얼굴에는 귀티가 흘렀다. 덕이 한 손을 문 안쪽으로 뻗었다. 작은 손 하나가 덕의 손을 잡았다. 이어 여자의 하나가 문턱을 넘어섰다. 엎인 남자애보다 2~3살 위로 10살쯤 되어 보이고 옷은 무명 저고리에 치마였다. 갸름한 눈매와 구른 눈썹, 긴 속눈썹이 조화를 이루어 크게 도드라진 부분 없이도 고운 얼굴이었다. 어쩌면 살짝 각진 턱이 아이에게 엄격하고 단호한 인상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덕은 한 손으로 남자애를 단단히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여자애를 붙잡고는 멀리 살피며 소리 없이 걸음을 옮겼다. 흰 말이 발을 굴렀지만 소리는 크지 않았다. 덕은 집 앞에서 산으로 타고 들어가는 길을 잡은 뒤부터는 좀 더 빨리 움직였다. 산길이 점점 좁아졌다. 아버지,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여자애가 뒤에서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발음은 또렷했다. 덕은 새순을 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놓았다. 이 길을 덕보다 잘 아는 새순이었다. 등에 얼굴을 파묻으세요. 나무 이파리에 긁히면 도련님 얼굴에 생책이 납니다요. 덕은 두 손으로 남자애를 올려엎고는 더 빨리 걸음을 옮겼다. 새순이 무명치마를 야무지게 돌려잡고는 날아가듯이 쫓아갔다. 의로제가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의 쌍향나무까지는 좀 더 올라야 했다. 이달 내로 500석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 군산항으로 옮겨 본토로 내보내야 합니다.
김진명은 문 쪽에 말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먼 데서 개가 짖었다. 앞을 보고 있었지만 주인은 온통 등 뒤, 문 밖으로 향해 있었다. 관을 반드시 썼고 의복은 구김없이 깨끗했다. 길고 각진 얼굴은 무표정했다. 꿋꿋이 등을 세우고 턱을 당겨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개소리가 심하구니. 상석에 앉은 구정서가 상체를 바로 세우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일본 경찰복 차림이었다. 탁자 위에 벗어둔 모자의 각이 칼날처럼 살아있었다. 의루제에 올 때마다 차고 오는 긴 칼은 모자 옆에 놓여 있었다. 이 동네는 개새끼까지 저리 지랄이랍니까?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넘쳐나는 세상 아닌가. 하루 강아지도 눈치라는 게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을 읽을 줄도 아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채 상석까지 내어주지 않았나? 외며느리가 일본 사람이라 덕본 줄 아세요. 비협조적인 의료제가 무사한 건 다 그 때문입니다. 손주 생각은 안 하십니까? 김진명은 탁자 위로 손을 뻗었다. 내겐 아들이 없네. 그러니 며느리도 없어. 탁자 위의 칼과 김진명의 손이 닿을 듯 가까웠다. 구정서가 슬쩍 몸을 뒤로 물리며 말을 돌렸다. 물 한 잔도 없이 손님 대접이 참 훌륭합니다. 대대로 정성을 낸 광산 김씨네는 원래 이런답니까? 김진명은 노한 기색을 풀며 탁자에서 손을 거두었다. 곧 덕이가 술상을 내올 것이네. 손님 대접이 물 한 잔 가지고 되겠는가? 구정서가 제복의 깃을 보란 듯이 바로 세우며 정좌했다. 김진명은 시선을 그 뒤 병풍으로 옮겼다. 선조의 글이 담긴 병풍은 가문의 보물이었다. 김진명에게는 그것을 다음 때에 넘겨줄 때까지 온전히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오래된 의루제도 마찬가지였다. 김진명은 구정서에게 시선을 꽂은 채 깊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리고 왼쪽 솜의 서프로 오른손을 깊이 찔러 넣었다. 밖에 덕이 있느냐? 손님이 목이 마르시다는구나. 술상을 드려라. 말이 끝나자마자 문 밖이 일순 후원해졌다. 먼동이 트듯 붉고 환한 빛이었다. 탄내가 나기 시작했다. 구정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게 먼저였는지, 김진명이 구정서의 목에 단도를 찔러 박은 게 먼저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둘 다 방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만은 확실했다. 하차장의 버스에서 내린 사람은 기사 포함 10명도 안 되었다. 토요일이었지만 도착 시간이 애매한 오후였다. 서울에서 출발한 고속버스는 휴게소 2곳을 거친 후 광주 터미널에 도착한다. 산호는 배낭을 둘러매고 2팔을 올리며 기지개를 켰다. 급할 일도 없었고 시간은 많았다. 비싼 고속열차 대신에 버스를 타는 게 최선이었다. 금이 환향을 꿈꾼 적도 없었는데 매번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위축되는 기분만은 어쩔 수 없었다. 뭉뚱그려 말하지 말지. 산호, 너는 담양 사람이잖아. 정확하게 창평 3지 내. 인서울의 가까스로 성공에 들어간 대학의 여행 동아리에서 만난 광주 출신 동기가 뱉은 말이었다. 광주광역시에서 온 자기와 담양서 온 산호는 엄연히 다른 행정구역에 살았다는 걸, 그러니까 까놓고 산호는 촌년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했다. 똑똑 떨어지는 말투로 전하는 디테일한 정보에 산호는 뉴스를 듣듯 고개만 끄덕이는데 옆자리에 여수에서 온 동기가 말로 못을 박았다. 아이 그 곡성 옆 동네. 산호는 그만 헛웃음을 내뱉고 말았다.
그래, 광주 윗동네, 곡성 옆동네, 여수 먼 동네. 모두 산호의 말을 우스갯소리로 듣고 웃었다. 산호는 빈 소주잔을 빙빙 돌리다 꽥 소리를 질렀다. 소세온데 모르는 이 무식한 것들아! 터미널 정문으로 나와 건널목 앞에 섰다. 맞은편으로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저기요. 고개를 돌리자 키가 크고 마른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서울에서 같은 버스를 타고 온 남자였다. 삼진에 가는 버스 어디서 타면 되나요? 산호는 남자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보았다. 검색하면 나올 텐데요. 라고 말하려다 손을 들어 건너편의 정류장을 가리켰다. 자주 오나요? 비교적. 초록으로 바뀌었고 내가 앞장서는 모양으로 먼저 움직였고 남자가 따라 건넜다. 남자가 정류장 쪽으로 가는 걸 곁눈으로 확인하고는 산호는 근처 마트 쪽으로 걸었다. 산호가 마트에서 나와 정류장으로 오도록 남자는 서 있었다. 산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버스 안 지나갔어요? 303번? 놓쳤어요? 왜요? 하늘 보다가. 산호는 저도 모르게 눈을 치떴다. 황당해서 그러기도 했고 정말 하늘이 어떻길래 싶기도 해서였다. 하늘은 파랬고 흰 구름도 선명했다. 확실히 서울의 하늘보다는 맑고 깨끗했다. 좋아서요, 하늘이. 산호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맞장구 칠 필요까진 없었다. 제가 사는 서쪽에선 이런 하늘을 보기가 어려워서요. 여기서 더 서쪽이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호기심이 일었지만 묻지는 않았다. 산호는 양손에 들고 있던 기저귀 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버스 시간까지 5분 정도 남아있었다. 남자가 물끄러미 기저귀를 보았다. 애기가 있군요. 어른용 기저귀예요. 아. 대꾸할 말이 애매해진 남자가 공연히 버스 번호판을 올려다보았다. 캔버스 소재의 중형 백팩을 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 남도로 여행을 떠나온 듯했다. 시장을 거쳐온 버스에는 할머니들이 많았다. 젊은 승객은 남자와 산호뿐이었다. 고속버스와 같이 남자는 산호의 뒷자리로 가 앉았다. 산호는 기저귀 2팩을 옆 의자와 바닥에 내려놓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눈을 감고도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밖의 풍경은 어떤지를 맞힐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길이었다. 딱 맞춰 잘 왔네. 마당으로 들어서는 산호를 보자마자 엄마는 마루에서 몸을 일으키며 연신 손짓했다. 산호의 손에 들린 기저귀를 뺏듯이 받아들고는 안방으로 향했다. 산호는 마루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산호 왔네요. 오히려 엄마가 역으로 소식을 전했다. 고명딸 왔냔다 아버지가. 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앞산의 향나무를 보았다. 태초에 앞산이 생겨날 때 저 혼자만 심은 것처럼 크고 우거진 향나무는 멀리서도 잘 보였다. 아주 오래전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절터에 홀로 남아있었다. 아직 여름도 아닌데 벌써 살이 짓무른다. 쓰라리 어쩐다니. 사타구니 안쪽에 바셀린 듬뿍 발라요. 애끼지 말고. 발랐는데도 영 그러네. 산호는 벗은 배낭을 들고 맞은편 방으로 들어갔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8살부터 혼자 쓴 산호의 방이었다. 다른 방 하나가 뒤로 붙어 안방에 비하면 작았지만 마당과 앞산을 향한 창이 크게 나 있어 밤이나 낮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방이었다. 낮은 능선은 그대로였다. 계절에 따라 빛깔만 달라질 뿐이었다.
창문 틀을 액자 삼은 자연 풍경을 매일 보며 산호는 자랐다.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떠나던 20살까지 이 방이 우주의 중심,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지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이 방에 들어올 때면 소우주의 기운이 느껴졌다. 안방문이 열리며 산호의 방과 마주 통했다. 산호는 문가의 등을 반쯤 기대며 손을 높게 흔들었다. 의료용 침대에 누운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들어 보였다. 엄마가 돌돌 만 기저귀를 문밖 휴지통에 집어넣었다. 썩은 내가 났다. 아버지가 얇은 이불을 가슴 아래까지 당겨 덮으려고 애를 썼다. 엄마가 빨대 꽂힌 물통을 입가에 대자 아버지는 고개를 벽 쪽으로 돌려버렸다. 산호도 내려왔으니 저녁은 애 좋아하는 잣 넣어서 잣죽 끓여볼까? 산호 아버지, 그래도 되겠어? 대답을 들으려 엄마가 상체를 아버지 쪽으로 바짝 붙였다. 산호는 당연히 들리지 않는데도 귀를 기울였다. 딸내미 소고기죽 끓여주시라네. 소고기? 네 오빠가 보냈어. 꿈에 아버지가 보였다면서. 말을 멈춘 엄마가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입술만 달싹였다. 울면서 전화 왔더라. 산호는 눈가가 촉촉해진 엄마와 고개를 돌리고 누운 마른 장작 같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다. 비 오는 날의 산은 더 멀어 보인다. 원근감이 깊어지기 때문이지. 언젠가 아버지가 어린 산호에게 했던 말이었다. 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둘은 앞산을 바라보고 있었고 비가 내렸다. 비도 안 오는데 아버지는 점점 산호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골목 쪽에서 인기척이 나며 마른 흙 밟는 소리가 났다. 대문은 따로 없었다. 형님! 산호는 마당 쪽으로 난 창으로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마을 입구에 있는 방문자 센터의 센터장이었다. 삼진의 마을이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관광객들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만든 센터에 초대 센터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었다. 일머리가 밝고 일처리가 빨랐다. 자치단체와 동네 주민 간 이견이 있을 때도 적정한 선에서 조율을 잘 해냈다. 부침성도 있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에게는 무조건 형님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했다. 지나치게 살가운 걸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센터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머, 산호 있는 줄 몰랐는데. 자고 가? 반가운 기색에 비해 난감한 말투였다. 엄마가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마루로 나왔다. 며칠 있다 갈 거야. 무슨 일인데? 날이 좋아 그런가? 주말이라 그런가? 오늘따라 동네 민박이 다 찼네요. 산호 방에 손님들이려 했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네. 큰애 방은 살림 천지라 자기는 어려운데. 오시라 하세요. 저는 안방에서 자면 되니까요. 센터장이 화색을 띄었다. 난색을 표한 건 엄마였다. 괜찮겠어? 아버지 깊은 잠 못 주무셔서 밤에도 자주 깨는데. 산호는 어깨를 으쓱이며 일어나 마루로 나갔다. 잘됐네. 이참에 저 방 민박으로 내놔요. 빈방으로 놀리면 뭐한대요. 센터장은 산호를 향해 눈을 찡긋했다. 손님은 동네 사거리의 정자에 앉아 있었다. 등을 보이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옆에는 벗어둔 가방이 있었다. 산호는 인기척 삼아 슬리퍼를 끌며 걸었다. 돌아보는 얼굴과 산호가 동시에 놀라 짧게 외쳤다. 어? 민박? 산호가 확인차 다시 물었고 남자가 가방을 챙겨들며 일어섰다. 빈방이 있는 집을 알아봐 주신다고
그 빈 방이 제 방이에요. 아, 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산호가 지나온 골목을 살폈다. 가요. 산호가 앞서 걸었다. 남자가 타박타박 걸으며 따라왔다. 며칠 계실 건가요? 한 2, 3일. 확실치는 않아요. 볼 게 그렇게 많은 동네는 아닌데요. 뭘 보려고 온 건 아니라서요. 남자의 모호한 대답에 산호는 애매한 표정을 짓고 말았다. 옷이나 책상 서랍은 열지 마세요. 아시죠? 프라이버시?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민방용 방이 아니란 뜻이에요. 산호는 말을 얹었다. 머리는 창 왼쪽으로 두고 주무시고요. 왜요? 오른쪽 구들에 구렁이가 살아요. 남자가 기겁한 얼굴로 산호를 보았다. 집 지키는 뱀이라 잡으면 안 돼요. 뱀을 상상하는 듯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손님으로 부를까요? 성함을 부를까요? 최준영입니다. 우리 집은 이 동네에서 산호네로 불려요. 저 집이고요. 산호는 손으로 골목 끝집을 가리켰다. 산호네? 오빠 이름인가요? 그리 되물을 줄 알았다는 얼굴로 산호는 팔짱을 꼈다. 보기보다 편견과 선입견이 강한 분이네요. 김산호는 제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부탁이나 하나 들어주세요. 여기 고추밭에서 홍고추 5개만 좀 따주세요. 네? 준영은 바로 옆에 고추밭을 보았다. 홍고추는 손만 뻗어도 쉽게 따는 위치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제가 정록 생맹이라 그래요. 최호타는 몸을 날렵하게 움직이며 걸음을 재촉했다. 약속한 시간이 임박했다. 나주서 산을 타고 넘어오다 길을 잘못 들어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졌다. 발밑으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연신 들렸다. 김진명은 결코 헛말을 하는 어른이 아니었다. 그가 청렴하고 강직한 선비 중의 선비라는 건 최호탄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었다. 전라지역에서 군자금을 마련 중이란 소식을 듣고 김진명은 머슴덕을 최호탄에게 보냈다. 서신조차 없었다. 서신은 가로채일 위험이 있었다. 김진명은 덕의 무거운 입을 더실로 했다. 덕은 김진명의 말을 한마디도 빼지 않고 전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만날 필요가 없다. 부디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명은 좀 더 기밀한 집안 이야기를 덕의 입을 통해 말했다. 나라와 집안이 모두 치욕스러운 현실이다. 나라는 구할 수 있다고 믿기에 지금의 결단을 내렸지만 집안은 살릴 방법이 없다. 가문은 반개로라도 이어질 것을 알기에 직계는 여기서 끝내므로 조상볼 면목이 없지만 이것이 최선임을 오래도록 생각했다. 덕은 말을 마친 후 품에서 광목에 싼 무언가를 꺼내 두 사람 사이의 탁자 위에 놓았다. 전하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이걸로 증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최호타는 비단볼을 풀었다. 가문의 종문이었다. 김진명의 확고한 결기였다. 최호타는 말을 아끼고 대신 종문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였다. 마을 쪽 능선을 들어오며 호타는 고목을 타고 올라 의로제 쪽을 살폈다. 아직 사위는 조용했고 어둠은 깊었다. 별다른 신호는 없었다. 호타는 나무를 미끄러지듯 내려와 다시 잡목을 두 손으로 헤치며 부지런히 나아갔다. 이 밤이 새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한다. 군산항에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호타는 버려진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들고는 우거진 잡목을
힘있게 내리쳤다. 세순, 세순. 몇 걸음 앞쪽에서 의로제를 살피던 세순이 놀라 돌아보았다. 위가 향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 고개만 길게 내빼고 있었다. 세순이 앞에 가 쪼그리고 앉자 위가 검지로 자신의 뺨을 더듬었다. 아프다. 세순은 손가락으로 위의 뺨을 부드럽게 만져보았다. 턱선을 따라 실핏줄처럼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만져졌다. 나뭇가지에 긁혔나 봐요. 도련님 많이 아파요? 위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수는 위의 뺨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다. 위의 따뜻한 숨이 얼굴과 손등 위로 흘렀다. 세수는 뺨의 상처 위로 작은 숨결을 불어넣었다. 호, 그래도 아파요? 걱정스레 들여다보는 세순의 얼굴을 가만히 보던 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프다. 아프지 말라고 노래라도 불러볼까요? 위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세수는 치맛단을 야무지게 말아 여미며 위의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한 뼘 작은 위가 세순을 비스듬히 올려다보았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세수는 위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밤이 두 아이를 품어 숨기듯 더 짙어졌다.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누가 들을세라. 바람이 일며 두 아이의 숨과 노래를 허공에 흩어버렸다. 세순의 한쪽 팔에 위가 몸을 기댔다. 세순은 위에게 어깨를 내어주며 눈으로는 의로제를 살폈다. 주위는 적막했고 무언가 불길했다. 말 등에 저 녹색은 뭐야? 녹색이 아니고 붉은색이지요. 안장을 덮은 천이 붉어요. 위가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그러나 다시 보아도 안장은 녹색이었다. 나는 눈도 아픈가 보다. 세순이 위의 손을 잡아내렸다. 그건 아픈 게 아니래요. 작은 마나님이 그랬어요. 큰 어르신도 작은 어르신도 다 그렇다고.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지? 세순은 머뭇거렸다. 작은 마나님이 일본 사람이라 그렇대요.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면 나쁜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세순이 고개를 젓는데 사랑채 쪽에서 환한 빛이 보였다. 모깃불을 놓은 날은 아니었다. 흰 말이 발을 구르며 울었다. 불이야. 세순이 벌떡 일어섬과 동시에 누가 세순의 입을 틀어막았다. 미처 새나가지 못한 세순의 비명이 손안에 묻혔다. 의로제의 소술대문이 열리며 덕의 모습이 보였다. 덕은 이미 하나의 불덩어리였다. 횃불을 든 손부터 온몸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사랑채의 한쪽이 무너져 내리며 불은 바람을 타고 안채로 옮겨 붙었다. 빈집에 불을 끌 수 있는 이는 없었다. 끄고자 하는 이는 더더욱 없었다. 불을 일으키고 도망가라는 김진명의 명령을 덕은 지키지 않았다. 주종의 관계 때문은 아니었다. 배움이 없는 덕이지만 김진명의 결단을 온전히 받아들인 때문이었다. 대대로 지켜온 의로제의 불을 지르면서까지 지켜야 할 그 무언가. 김진명은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덕은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결기로 가득한 마음은 한없이 뿌듯했다. 그러나 어린 딸 세순을 볼 때마다 드는 번뇌까지 쉽게 걷어내지는 못했다. 일대가 나처럼 훤했다.
불길에 휩싸인 덕은 무너져가는 걸음을 말을 붙잡아 맨 나무로 옮겼다. 불에 놀란 흰 말이 말굽을 구르며 사방으로 날뛰고 있었다. 들어올린 앞발로 덕을 내리 찍으려던 순간 밧줄이 풀렸고 흰 말은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다. 덕은 불길이 되어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다. 말의 등에서 흘러내린 붉은 천이 흘러내리며 덕을 덮었다. 말은 강 쪽으로 난 길을 따라 도망치듯 달렸다. 말발굽 소리 위로 반박이 우는 소리가 겹쳤다. 울지 마라. 최호타는 새순의 입을 틀어막은 채 낮게 말했다. 최호탄의 손으로 새순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위는 이미 최호탄의 등에 엎여 있었다. 불타 죽은 이가 네 아비냐? 새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호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끈떨어진 작은 연을 그대로 날려보낼 수도 없었다. 남은 피부치가 있느냐? 고개를 저으며 새순이 최호탄을 올려다보았다. 깨끗하고 맑은 눈동자였다. 깊은 심지가 보이는 듯도 해서 최호탄은 그 깊이를 재듯 한참 들여다보았다. 우리는 이제 멀리 간다. 아주 멀리. 최호탄은 새순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을 풀어 새순의 손으로 옮겨잡았다. 놓치면 안 된다. 최호탄은 방향을 돌려 걸음을 크게 옮겼다. 새순은 치맛자락을 단단히 돌려잡으며 의루제를 돌아보았다. 눈물에 풍경이 지워지며 멀어졌다. 지금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순은 입술을 깨어물며 남은 눈물을 짜내듯 흘려버렸다. 산호는 점심나절까지 늦잠을 잤다. 아버지는 간밤에 가래를 뱉느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지켜보아야 하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야위어 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머지않아 소멸될지도 모른다. 거동이 힘들어 성인용 기저귀를 차기 시작하며 아버지는 붙들고 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다. 벽에 기대앉은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는데도 산호의 눈에는 마치 아버지가 여기가 아닌 저기 피안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어쩌면 떠나려는 자는 가야 할 먼 길의 시작을 바라보는지도 모른다. 밤이면 더 심해지니 낮에 잠깐씩 눈을 붙일 수밖에. 아버지는 반드시 누워 곤히 잠들어 있었다. 산호는 죽그릇을 든 채로 마루에 걸터앉았다. 약간 식었지만 먹기에 딱 좋은 온도였다. 저렇게 꼼짝 않고 누워있으면 덜컥 겁부터 나서 눈물부터 쏟아진다. 코끝에 손가락을 대고 숨은 쉬는지 확인하다가 몸을 마구 흔들어댈 때도 있어. 엄마가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어디까지 갔었기에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도 한참이고. 산호는 몇 숟가락 뜨담한 죽그릇을 옆에 내려놓았다. 엄마의 마른 어깨와 등을 쓸어주었다. 마루 근처에서 진동음이 느껴졌다. 산호는 방 쪽 마루를 돌아보았다. 문 앞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전화가 오고 있었다. 손님은? 너 일어나기 바로 전에 나갔어. 깜빡했나 보다. 산호는 손을 뻗어 폰을 잡았다. 계속 울리고 있었다. 멀리 안 갔어. 갖다 줘. 어디로 간 줄 알고. 부재중 전화로 넘어간 폰을 손에 쥐고 산호는 시큰둥했다. 의루제 간댔어. 산호는 댓돌의 운동화에 발을 넣으며 몸을 일으켰다. 삼진의 마을에서도 의루제는 북서쪽으로 가장 깊은 터에 있었다. 광산 김가의 선대가 관직을 내려놓고 은거할 목적으로 지은 곳이었다.
산이 이어지고 앞으로는 멀리 강이 있어 풍광은 좋았지만 누구나 탐낼 정도로 넉넉한 땅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렇게 들어앉은 의로제에는 속세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둔 선비처럼 도도한 구석마저 있었다. 산의 능선이 한눈에 들어와 산길을 타고 야행하기에는 적격이었다. 준영은 의로제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문에 걸린 작은 푯말이 뒤집혀 있었다. 최준영은 푯말을 바로 했다. 일반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준영은 벌어진 문틈에 한쪽 눈을 대고 들여다보았다. 빈터였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봐요? 놀란 준영이 돌아보자 산호가 폰을 흔들어 보이며 다가왔다. 전화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제야 준영은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폰이 없는 걸 확인했다. 깜빡했어요. 고맙습니다. 산호에게서 폰을 받은 준영이 부재중 전화를 확인만 하고는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버렸다. 괜한 염려로 헛걸음만 한 것 같아 산호는 맥이 빠졌다. 급한 전화 아니었어요? 천천히 되걸어도 괜찮아요. 큰아버지 성격이 워낙 급하셔서 그래요. 준영은 다시 대문 앞으로 가 섰다. 직계는 대가 끊겨서 아무도 안 살아요. 산호는 발끝을 세워 담장 너머를 들기 보았다. 어렸을 때는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보이지 않던 너머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없는 너머인데도 누군가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도 많았다. 관리는 누가 하나요? 준영이 산호의 옆에서 담장 너머를 보며 물었다. 가문에서 하죠. 광산 김가 종친회가 있으니까요. 복원 계획을 기사로 봤어요. 아... 산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을 이었다. 지난 선거 때 국회의원 후보가 내건 공약 말이군요. 낙선했어요. 들어가 볼 방법이 없을까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화재로 거의 다 소실됐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안 될까요? 산호는 준영을 가만히 보았다. 이 작은 마을에 며칠씩 머물며 이 불탄 집을 보겠다는 이 남자. 그늘 아니면 비밀이 엿보였다. 공식으로요? 비공식으로요? 준영이 되묻는 얼굴로 산호를 보았다. 비공식이 빠르긴 해요. 산호는 준영을 향해 두 어깨를 으쓱 들어보였다. 산호는 손을 털며 담장 너머를 향해 말했다. 오세요. 정말 괜찮아요? 너머에서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공식적으로 대문을 열어보던가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빨라도 월요일에나 가능하겠네요. 잠시 기다리니 사다리를 짚고 넘어오는 준영의 상반신이 보였다. 뛰어내리기 전에 사다리나 이쪽으로 넘겨요. 이거 불법 침입인데. 그럼요.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빨리요. 준영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사다리를 앞마당으로 넘겼다. 산호는 크크 웃었다. 뛰어내린 준영이 손을 털며 몸을 세웠다. 밖에서 보던 것보다 의루제의 안뜰은 넓었다. 직사각형 모양의 긴 터에 앞쪽으로 행랑채와 별채, 곶간이 보였다. 하지만 뒤쪽의 사랑채와 안채는 터만 남아있었다. 주춧돌로 쓰였을 자연석 몇 개가 이곳이 처음부터 빈터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준영은 몸을 숙여 가장 큰 주춧돌을 손으로 쓸며 털을 살폈다. 사랑채가 안채만큼이나 컸군요. 이 집을 처음 지으신 분이 학자였는데 책 욕심이 엄청 많았대요. 공부만 할 작정으로 지은 집이라 그렇다고 들었어요. 준영이 고개를 들어 위쪽을 보았다. 소실된 기둥을 더듬듯 시선이 멀었다. 이 집에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아십니까?
이 동네에서 의료제 모르면 간첩이에요. 저는 여기 삼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닌 사람이고요. 산호는 손을 내저으며 가까운 주춧돌 위에 걸터 앉았다. 준영의 그림자가 산호 어깨 위로 길게 늘어졌다. 이곳의 마지막 주인 김진명은 관직에 나가진 않았지만 학식이 깊었던 학자였어요. 충과 의를 선비의 으뜸가는 덕목으로 삼을 정도로 강직하고 올곧은 선비였죠. 일제 치하에는 이쪽 지역에 군자금을 모아 넘기는 역할을 했는데 일본에 들키지 않기 위해 외아들을 일본에 유학 보내며 불어 친일인 척 행세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일본 여자를 데리고 귀국한 거였어요. 김진명은 극노하여 일본인 며느리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임신 중이었던 여자는 버텼죠. 저 안채의 마지막 주인이었겠군요. 준영의 말에 산호가 안채가 있었던 자리를 돌아보았다. 여자는 아들을 낳았지만 김진명은 그 아이를 손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몇 년 후 일본으로 잠시 돌아갔던 아들 내외가 귀국 중에 배가 뒤집히는 사고로 죽고 말아요. 준영은 소술대문의 안쪽 빗장을 잡아보았다. 빗장은 단단히 걸려 있었다. 그날 밤 김진명의 결기가 느껴졌다. 의로제는 집이며 가문이며 모두 김진명 바로 자신이었다. 일본 앞잡이였던 담양경찰 구정서가 독립자금 모집책에 낌새를 채고 오히려 친일을 요구하며 압박해오자 김진명은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만들어 최호탄에게 맡긴 뒤 구정서와 함께 의로제의 화염에 갇히기를 선택했다. 김진명, 구정서, 덕의 시신은 찾았지만 나머지 둘의 흔적은 끝내 없었어요. 덕의 딸 세순 그리고 김진명의 손자 위. 어린 둘이 어디로 갔는지가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아있죠. 원래는 김위진이죠. 준영의 질문에 산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진명이 손자에게 진이라는 돌림자조차 쓰지 않았대요. 반쪽 일본인인 손자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거겠죠. 준영은 산호의 맞은편 주춧돌 앞에 섰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능선을 바라보았다. 집 뒤에서 오르면 바로 이어지는 산이었다. 궁금하십니까? 위와 세순이 어디로 갔는지. 산호가 일어서며 준영의 곁으로 왔다. 여러 추측이야 있지만 모두 확실치는 않죠. 그날 밤 이후에 둘을 본 마을 사람들은 없었으니까요. 준영이 팔을 뻗어 능선의 한 곳을 가리켰다. 쌍향나무가 있는 곳까지 저를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산호는 눈을 크게 뜨며 준영을 보았다. 삼진애가 초행인 사람이 이 마을에 저 산에 쌍향나무가 있다는 걸 아는 게 놀라웠다. 전남경찰부 고등과 과장 다케우치가 일본인 후처 유키를 광주의 적산가옥에 데려다 놓은 게 보름 전이었다. 조선으로 부임에 들어오며 몸이 약한 본처와 외동딸은 일본에 남겨두고 아끼는 후처만 데리고 들어온 것이었다. 다케우치는 강력한 차기 경성경찰부 고등과 과장 후보였다. 현 경성경찰부 고등과 과장인 군의학기와의 사이도 돈독했다. 군의학기는 몹시 극악했다. 독립운동가들과 사상범들에 대한 형벌이 무자비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했다. 그는 조선 내외의 독립운동가들의 치를 떨게 하고 복수에 불타오르게 했다. 다케우치가 광주에 부임하는 날 일부러 군의학기는 광주까지 내려가 승진을 축하해주기까지 했다. 다케우치의 후처 유키가 군의학기의 사촌 여동생이 틀림없다는 소문은 거의 사실로 굳어졌다. 목숨을 구걸하는 자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속속 다케우치의 밑으로 모여들었다. 핍박받는 건 가난한 백성들 뿐이었다. 다케우치는 옆에 앉은 유키의 턱선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기모노의 오비는 단단히 매어 있었다. 유키는 다케우치의 손길을 가볍게 쳐내며
맞은편에 작고 마른 여자를 건너다 보았다. 일본말을 할 줄 안다고? 네. 이름이 후미코입니다. 유키가 화로에서 찻주전자를 내려 들었다. 그리고 찻잔에 뜨거운 찬물을 부어 다케우치에게 건넸다. 다케우치가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후미코를 은근한 시선으로 보았다. 일본말은 어디서 배웠지? 5살 때부터 일본인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아느냐? 네. 어디냐? 다케우치가 돌리던 찻잔을 움켜쥔 채 물었다. 어디냐고 묻지 않느냐? 모릅니다. 후미코는 바짝 몸을 낮췄다. 눈치는 있구나. 다케우치가 퉁퉁한 손으로 턱을 쓸며 후미코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흡족한 얼굴이었다. 부엌대기가 몸이 실해야지 얼굴만 곱상해서는. 유키가 못마땅한 말투로 말했다. 일본어를 한다잖아. 당신 갑갑하지 말라고 어렵게 구하내라고. 나는 동경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라니요. 촌스러워서 정말. 이봐, 나도 오사카 출신이야. 그래서 내 말 못 알아들어? 다케우치의 말끝이 날카롭게 섰다. 언짢은 기색이 역력했다. 유키가 화로의 부삽을 잡고 공연히 쑤셔댔다. 바짝 엎드린 후미코의 이마 양옆으로 흐른 몇 가닥의 잔머리로 맑은 얼굴이 더 돋보였다. 들었어도 못 들은 거고 보았어도 못 본 것과 같아야 한다. 유키가 화로에서 부삽을 꺼내들었다. 부삽의 끝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유키에게서 부삽을 건네받은 다케우치가 몸을 후미코 쪽으로 기울였다. 부삽이 후미코의 얼굴 바로 앞까지 들어왔다. 가장 중요한 건 함부로 짓거리지 않는 것이다. 후미코는 바닥으로 상체를 바짝 엎드리며 고개를 숙였다. 다케우치가 부삽을 후미코의 치맛자락에 갖다 대자 단내가 났다. 함부로 입을 놀리면 혀를 잡아 뺄 테고 보고 들은 티를 내면 눈과 귀를 찢어버릴 것이다. 다케우치는 부삽을 걷어내며 후미코의 긴 속눈썹을 바라보았다. 꽤나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한 건 다케우치만이 아니었다. 유키는 턱을 당기며 후미코를 내려다보았다. 유키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후미코 외에도 한 명 더 있었다. 일본에서 데려온 식모였다. 일본에 유키네 집에 있을 때부터 살림을 해주던 사람이라고 했다. 입이 짧은 대신 자주 먹는 유키의 식성을 맞추느라 식모는 낮에는 거의 부엌에만 있었다. 식재료나 옷감, 필요한 살림살이는 다케우치의 기사가 사서 나르기는 했지만 후미코가 심부름을 나가기도 했다. 다케우치는 주말은 유키의 집에서 보냈다. 내실로 음식과 술, 차를 나르는 건 후미코의 일이었다. 후미코는 누가 묻기 전에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묻기 전에 재빨리 알아채고 바로 움직였다. 나중엔 다케우치와 유키도 후미코를 크게 의식하지 않게 되어 주고받는 말에 경계가 없었다. 아침 밥상에 맑은 된장국에 들어간 미역이 너무 거칠다며 유키는 짜증을 냈다. 물에 충분히 불렸는데도 미역은 질겼다. 식모의 한숨에 후미코가 직접 건어물상에 가서 다시 구해보기로 했다. 후미코는 구멍이 난 치맛자락을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말아먹고는 허름한 누비 두루마기를 걸쳤다. 문을 열고 나가 좌우를 살핀 뒤 걸음을 재촉했다. 포구 쪽 건어물 가게에 맞춤한 미역이 있었다. 나이든 주인은 날이 추우니 들어가 기다리라며 턱짓으로 안쪽을 가리켰다. 후미코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난로 앞에 앉아 불을 쬐었다. 고무신을 왼편에 벗어두고 난로 가까이 발을 내밀었다. 언 발가락이 온기에 간지러웠다. 가게 안쪽에서 젊은 남자가 미역을 들고 나왔다. 둘의 시선이 미끄러지듯 스쳤다. 남자는 후미코의 맞은편에 앉아 가위로 미역을 자르기 시작했다. 이 정도 길이면 맛 좀 하겠습니까? 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남자가 미역의 한쪽을 툭 잘라 후미코에게 내밀었다. 후미코가 흠칫 놀라며 바깥 동정을 살폈다. 맛보세요. 후미코는 두 손으로 미역 조각을 받아 얼른 입에 넣었다. 식감은 야물었고 맛은 기분 좋게 간간했다.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미역귀였다. 한 조각 입에 넣으면 한참을 심심하지 않게 씹을 수 있어 후미코가 특히 좋아하는 먹거리였다. 남자가 자른 미역을 종이에 싸서 단단히 묶어냈다. 후미코는 소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계산을 한 후 오른편에 놓인 고무신에 발을 하나씩 집어넣었다. 젊은 남자는 후미코 왼편에 고무신을 집어들어 툇마루 밑에 숨기듯이 밀어넣었다. 문 밖에서 배웅하는 이는 가게 주인뿐이었다. 돌아보니 남자는 그대로 선 채 후미코를 바라보고 있었다. 후미코와 시선이 부딪히자 남자는 검지로 자신의 한쪽 뺨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탁자 위에는 자르고 남은 미역만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후미코는 작은 겹방의 문고리에 숟가락을 걸었다. 깊은 밤이었다. 안방의 유키는 좀 전에 잠자리에 들었고 식모는 초저녁부터 방에 들어가 굴아떨어졌다. 들이닥칠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했다. 걸어둔 두루마기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불빛 아래 손을 펼치니 미역귀 4개가 보였다. 후미코는 서랍에서 꺼낸 무명 손수건 위에 미역귀를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어려운 시절에도 먹지 않고 버릴 정도로 흔한 게 미역귀라지만 후미코에게는 산호보다 더 고와 보였다. 후미코의 볼이 옅게 붉어졌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기도 했다. 들킬세라 얼른 두 입술을 앙 다물었다. 표정이 너무 없어 귀기마저 흐른다고 불쾌해 여기던 유키가 본다면 이 또한 못마땅해 할지도 몰랐다. 후미코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안전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평온했다. 후미코는 손을 뻗어 방 안에 들여놓은 고무신을 제 앞으로 당겼다. 식모에게는 발이 너무 차서 밤새 데워 다음날 신으려 한다고 둘러댔다. 추위를 많이 타는 척 불어 손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후미코는 두 손바닥을 치맛자락에 문질러 닦고는 고무신 한 짝을 들어 조심조심 뒤집기 시작했다. 질기지 않은 고무신을 뒤집는 건 일도 아니지만 굳이 뒤집어 보는 사람은 없다. 싸구려 고무신일지라도 이렇게 온전하고 깨끗한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후미코는 깊이 감사했다. 발이 시린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원래 후미코는 추위나 더위를 잘 타지도 않았다. 후미코는 뒤집은 고무신을 가까이 당겨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검지로 글자를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았다. 작게 써진 글자가 있었다. 새순. 후미코는 나머지 한쪽도 뒤집어 보았고 마찬가지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새순. 후미코는 고무신 두 짝을 바르게 돌려 바닥에 내려놓았다. 단정하고 반듯한 해서체의 글자. 위진의 글씨였다. 흔한 고무신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하려는 별뜻 없는 흔적인 줄은 알고 있다. 그러나 동그라미나 막대기를 그려 넣어도 무방한데
굳이 세순의 이름을 표식으로 삼은 위진의 속내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했다. 홀로 그 이유를 추측하고 상상하는 이 순간만큼은 후미코가 아닌 세순이었기에 몹시 좋았다. 갓 20이 넘은 세순이 유일하게 소녀가 되는 짧은 시간이기도 했다. 같은 시각 위진도 세순이 벗어놓은 고무신을 뒤집어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고무신 안쪽에는 혀를 끊어내고 눈, 귀를 찢어버릴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세순과 위진, 건어물 가게 주인 셋뿐이었다. 최호탄을 따라 위와 함께 상해로 건너가 김진명이 맡긴 군자금을 전하고 다시 만주까지 올라가는 동안 세순과 위는 이보다 더한 추위를 겪었으며 개죽 같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만주에 도착한 최호탄은 위를 독립군이 운영하는 군사학교에 맡겼다. 덕을 통해 최호탄에게 보낸 편지에 쓴 김진명의 간곡한 부탁이었다. 장손인 외아들이 일본인을 처로 삼은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뿐인 손자의 몸에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저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더한 수치가 없기에 손자가 8살이 되도록 나는 그 아이에게 가문의 돌림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위태로워진 조국의 현실 앞에 무력하게 있기 더는 부끄러워 집안의 전답과 재산을 정리해 만든 군자금을 보냅니다. 일본 앞잡이 구정서를 그가 탐내는 의루제 아래 영원히 묻을 것이며 나 또한 함께 떠납니다. 고심 끝에 위는 나라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절반은 일본인의 피가 흐를지라도 또한 절반은 이 땅의 핏줄이기도 하니 아주 쓸모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가르쳐 마땅한 곳에 잘 쓰기를 바랍니다. 염치 없지만 부탁합니다. 최호탄은 위를 남겨두고 세순만 데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응거하는 인근의 마을로 들어가 터를 잡았다. 그곳에는 이미 최호탄의 처와 어린아이들이 들어와 있었다. 세순은 그들의 큰딸로 키워졌다. 위의 일본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일본어를 잊지 않게 하려고 최호탄은 세순을 일부러 일본인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일부러 친일 언행을 하기도 하면서 철저히 신분을 숨겼다. 1년에 2번 설과 추석이면 최호탄은 위를 데려와 세순과 함께 지내게 해주었다. 한날 한시에 조부와 아비를 잃은 위와 세순을 위한 최호탄의 배려였다. 위를 온전한 이름인 위진으로 불러주는 세순이 있어 위는 군사학교의 혹독한 훈련을 견딜 수 있었으며 세순 또한 먼 길을 함께 떠나온 위진이 있었기에 돌아갈 나라와 고향을 꿈꿀 수 있었다. 더 이상 받들어 모셔야 하는 도련님도 부려야 하는 머슴의 딸도 아니었다. 의로제에서 향나무가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은 짧았지만 가팔라서 몹시 험했다. 아랫마을에서 향나무로 이르는 길은 마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녀 쉽게 길이 났지만 의로제에서의 길은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수풀로 우거져 있었다. 산호는 부러진 긴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수풀을 이쪽 저쪽으로 쳐내며 앞장섰다. 몇 년 만에 오르는 길이었다.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방학이라 내려오면 산책 삼아 아지트를 찾는 기분으로 찾아가곤 했었다. 하지만 사부 기자로 취직하고서는 내려와도 하루 이틀 자고 바로 올라가며 바쁘게 살았기에 호젓하게 이 길을 걸을 시간이 없었다. 이 길이 맞아요? 준영이 팔을 휘휘 저으며 쫓아왔다. 조심해요. 오돌라요. 놀란 준영이 두 팔과 어깨를 움츠리며 주위를 살폈다. 의외로 애 같은 구석이 있었다. 걱정 마요. 오딱에 소주 한 잔 마시면 괜찮아요. 방문자 센터 앞에 오딱 징하게 잘하는 집 있어요. 징하게 잘해요? 아주 허벌나죠. 산호는 확신에 차 고개를 끄덕였다. 의문스런 준영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만 했다.
저기에요. 위쪽을 가리키며 산호가 말했다. 좀 더 올라간 비탈 안쪽에 반원 모양으로 들어앉은 땅이 보였다. 산호는 흐릿한 흔적의 새끼를 기듯이 올라갔다. 준영은 산호를 따라가지 않고 돌아올랐다. 앞쪽으로 돌아가는 완만한 길이 있었다. 한 그루 나무 앞에선 산호의 뒷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산호는 가슴 앞에서 합장을 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눈을 뜬 산호가 팔을 뻗어 나무를 만졌다. 나란히 선 두 그루의 나무가 팔짱을 낀 것처럼 붙어 자라고 있었다. 쌍향나무였다. 한쪽 바람만 맞고 자란 것처럼 두 나무의 기둥이 한쪽으로 돌아간 회오리 모양이었다. 어느 순간에 줄기가 얽히면서 계속 붙어 자라게 된 모양이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쌍향나무 있는 거? 산호가 물었다. 유명한 나무 아닌가요? 지금이야 그렇죠. 인터넷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삼진의 사람들만, 좀 더 넓게 말해도 담양 사람들만 아는 곳이었어요. 일부러 숨겼다고나 할까? 왜요? 준영이 향나무의 뒤편으로 돌아가며 물었다. 산호와 마주보는 자리였다. 아주 예전에 임금께 바른말을 하다가 이곳에 유배해왔던 어느 학자가 있었어요. 학자는 이 나무 아래서 충의에 관한 시를 많이 썼대요. 나무의 기운 덕인지 학자는 사면되어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바른말과 행동을 하면 결국 의의를 이루는 자리라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곳으로 여겨 지금까지 아는 사람만 아는 곳으로 남게 된 거예요. 절도 있었다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의로제란 이름도 그렇게 나온 거군요. 그렇죠. 저기 보이네요. 준영은 산호가 가리킨 방향으로 몇 걸음 걸어가 내려다보았다. 의로제는 맨눈으로도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그날 밤의 불길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느껴졌다. 손끝이 뜨거웠다. 놀러 온 사람 같지는 않고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니 멀리서 굳이 찾아올 정도는 아닐 텐데 물어봐도 돼요? 산호가 준영의 옆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부탁하신 분이 있어요. 삼진애가 어떤 곳인지 보고 와서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왜 직접 오시지 않고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세요. 연로하시기도 하고. 산호의 다음 질문을 예상한 듯 준영이 말을 이었다. 중국에 사시거든요. 그럼 최준영 씨도 중국에서 온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지금은 일 때문에 서울에서 지냅니다. 산호는 신갈나무 가지를 잡아당겼다. 끌려온 가지와 잎사귀가 가볍게 흔들렸다. 산호는 잎사귀에 달린 덜익은 도토리의 풋내를 맡아보았다. 군왕을 상징하는 고고한 품격의 소나무에 비해 한없이 볼품없는 모양새의 나무지만 그 흔해 빠진 평범함이 산호는 좋았다. 민초 같은 끈질김을 가진 나무라서 더 마음이 갔다. 도토리군요. 처음 봐요, 도토리 나무는. 정확히 신갈나무라고 불러요. 참나무의 일종이죠. 준영이 손을 뻗어 도토리 하나를 만져보았다. 나무에 대해 많이 아네요. 사보 만드는 일을 해요. 제지회사 사보를 오래 만들었어요. 그거 아세요? 준영이 어깨를 으쓱 들어보이며 산호 쪽으로 돌아섰다. 신갈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매일 치열하게 투쟁해요. 높고 굵게 자라는 소나무 사이에서 살기 위해 몸을 낮추고 넓게 퍼져가며 때를 기다리는 거죠. 수십 수백 년의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군락을 이루며 숲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용어도 있어요. 그럼요. 천이라고 해요. 천이? 신갈나무는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소나무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잦은 침략과 압제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몸을 바짝 낮추어 잡은 손으로 연대했기 때문이에요. 천이한 거죠. 그럼 그때도 이 나무는 있었겠군요. 여기에 선 누군가가 저 의로제를 내려다볼 때도. 산호는 나무 주위의 흙을 발로 다지듯 밟았다. 먼지가 살짝 일었지만 산호는 개의치 않았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쯤 그쯤이면 될까요? 준영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먼데 하늘을 바라보았다. 낮이었음에도 날은 흐렸다. 먹구름이 몰려가는가 싶더니 이내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졌다. 산호와 준영은 약속이나 한 듯 향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다. 마른 땅 위로 빗방울이 점점이 박혔다. 준영은 자리에 무릎을 접고 앉아 멀리 의로제를 바라보았다. 산호는 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빗방울을 받았다. 이내 손바닥에 빗물이 고였다. 큰아버지에게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 이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있던 두 아이 이야기를요. 점심도 저녁도 아닌 애매한 시간이었지만 주말이어서 빈 테이블은 많지 않았다. 준영과 산호는 마침 나가는 손님이 있어 창가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방문자 센터로 들어가던 센터장이 산호와 준영을 발견하고는 엄지를 들어 보였다. 옷 삼계탕을 기다리는데 작은 잔에 담긴 인삼주가 먼저 나왔다. 마셔야 옷이 오르지 않는다는 말에 준영은 눈을 질끈 감고 마셨는데 술을 못하는지 얼굴이 저절로 찡그레졌다. 산호가 밀어준 부추 무침을 안주 삼아 한 젓가락 먹고서야 인상을 폈다. 맛있는지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맛있어요. 고춧가루 간도 거의 안 했는데. 여기는 새우젓으로 간을 해요. 산호가 인삼주를 한 입에 털어놓고는 물었다. 언제 가요? 하루 이틀 더 있을까 해요. 동네가 조용하고 좋네요. 슬로시티라 그런지 정말 시간이 늦게 가는 것도 같고. 산호 씨는 출근하려면 내일 가야 하나요? 산호는 무심하게 창밖을 보았다. 휴가 내고 왔어요. 일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일이 힘들어요? 반대죠. 너무 익숙하고 편해진 게 문제겠죠. 정체된 느낌이랄까? 뚝배기에 담긴 옷 삼계탕이 나와 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식사에 집중했다. 맑은 국물이 입에 맞는지 준영이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먹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암 말기. 준영이 숟가락질을 멈췄다. 유감을 표하고 싶지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난감한 얼굴이었다. 오빠가 서울 큰 병원으로 모셔 임상치료를 받기를 권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서울로 이사를 해야 하고요. 여기서 다니기엔 너무 머니까. 가족들이 많이 힘들겠어요. 오빠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저보다 더 효자인가 봐요. 산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서울로 가려면 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아버지 생각도 같아요. 허름한 집이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이에요. 역사가 있죠. 산호는 앞접시에 옮겨 담은 달게 살코기를 발랐다. 삼진회를 가보라고 하신 분이 큰아버지인가요? 준영은 수저를 내려놓고 물컵에 물을 따랐다. 술을 마시고는 준영은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네, 큰아버지에게서 들었어요. 의로제의 불이 난 밤에 사라진 두 아이 이야기. 큰아버지가 두 아이 중 하나인가요?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큰아버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만주로 갔던 분,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의 큰아들입니다. 해방지나 늦둥이로 태어난 저희 아버지와는 나이 차가 많이 나세요. 산호는 이어질 준영의 말을 기다렸다. 위지는 최호탄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1년 만이었다. 위진이 독립단원과 함께 상해를 떠나기 전 부두에서 본 게 마지막이었다. 군사학교에 들어간 위진이 독립군으로 장성할 동안 최호타는 여전히 국내에서 확보한 군자금을 해외의 임시정부와 독립군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신상이 노출되어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기에 주위에서는 뒷전으로 물러나길 권했지만 최호타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길 일이 못 된다는 이유로 목숨을 걸고 단신으로 움직였다. 최호타는 위진에게 한 번도 일본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위진은 기억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김진명이 일본인 며느리와 그를 가문의 수치로 여겨 나라와 조상에 죄스러워했으며 결국엔 집과 손자, 자신의 목숨을 나라에 바치는 것으로 속죄했다는 것을. 족보에 제대로 실리지 못한 위진은 없는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버려진 게 아닌 처음부터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다. 반쪽뿐인 조선인이지만 한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어 훈련과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성적은 늘 우수했다. 모계가 일본이란 말에 우려를 표하던 교관과 독립군 단장도 마침내 위진에 대한 염려를 거두었다. 최호탄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 위진에게 유일한 희망과 위안은 세순이었다. 설과 추석, 명절에만 보는 게 전부였지만 보는 것만으로 힘이 났다. 2살 위인 세순이 기억하는 고향과 의로제는 위진의 기억보다 풍부해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련하고 정겨웠다. 근원과 토대의 굵은 뿌리를 삼진해에 그대로 두고 떠나온 사람처럼 세순과 위진은 끝없이 의로제의 기억을 복귀하며 공유했다. 위진과 세순은 쌍향나무처럼 서로의 가지를 붙잡으며 함께 버티며 자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금도 걱정이다. 최호탄이 위진을 건너다 보았다. 인정으로 얽힌 사람과는 큰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닌데 너와 세순이 어디 보통 인연이냐. 걱정 마세요. 결코 그르치지 않습니다. 위진이 주먹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세순은 잘 지내고 있다지? 고개를 끄덕이는 위진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이 임무가 실패해도 안 되지만 세순이는 몹시 위험해진다. 일이 끝나는 대로 군산으로 나와 무조건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야 한다. 중국행이 실패할 시 차선책은 세순이 알고 있다. 차규리 어찌 차선책입니까? 최호탄이 손으로 말을 막았다.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최호탄과 위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반쯤 일으키고는 귀를 세웠다. 다행히 이어지는 소리는 없었다. 최호탄이 위진에게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물건은 이 지점에 갖다 두었다. 날이 잡히면 바로 연락이 올 것이다. 다큐지는 경계가 심하고 눈치가 빠릅니다. 그 첩도 상황에 밝고 예민하다고 합니다. 최호탄이 보찜을 둘러매며 일어섰다. 소위를 위해 대의를 접을 수는 없다. 절호의 기회다. 더는 미룰 수 없어. 위진의 눈에 벽에 늘어진 최호탄의 그림자가 오늘따라 더 커 보였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며 미국까지 전쟁에 끌어들였다. 조국의 명운을 남의 나라 외교 상황에 기대선 안 된다. 자력으로 살아남지 못하면 독립은 요원할 것이다. 성공과 실패 여부는 독립으로 증명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이것뿐이다. 잊지 마라. 위진이 문을 여는데 최호탄이 방 귀퉁이를 돌아보았다. 흰 고무신 네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세순이 것이냐? 네. 버려라. 위진이 대답을 망설이자 최호탄이 다시 말했다. 쓰인 물건은 바로 버려라. 고개를 숙이는데 위진의 어깨가 같이 쳐졌다. 최호탄이 위진의 한쪽 어깨를
힘있게 잡았다. 버려야 할 것이 저 고무신뿐만은 아닐 것이다. 유키는 화로에 구운 가래떡을 접시에 담아 다케우치에게 건넸다. 꿀은? 다케우치가 대나무 포크로 떡을 찍으며 말했다. 가져오라 했어요. 때맞춰 문을 열고 후미코가 들어왔다. 후미코는 조청 그릇을 다케우치 앞으로 밀어놓았다. 떡에 조청을 발라 입으로 가져가던 다케우치가 흠칫 멈췄다. 이 무슨 냄새야? 꿀이 아니냐? 인삼을 넣고 졸인 조청입니다. 냄새가 역하시면 바꾸어 올릴까요? 그래도 의심스러운지 다케우치는 떡을 코끝에 들이대고 몇 번이나 킁킁거리고서야 입에 넣었다. 맛이 괜찮은지 다른 말은 없었다. 된장을 발라 구워볼까요? 유키의 말에 다케우치가 손을 내저었다. 됐어. 그런대로 당고 맛이 나서 괜찮아. 마님께서 최고급 인삼을 찾으셔서 오늘 10만이가 다녀갔습니다. 남은 인삼 몇 뿌리로 조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케우치가 떡을 마저 먹고는 유키에게 물었다. 인삼은 왜? 유키가 바르게 꿇어앉아 찻잔에 차를 따랐다. 사촌 오빠, 아니 고등부 과장님께서 오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제 생일을 용케 기억하시고는 시간을 내어보겠다고. 여동생이 없어 저를 유달리 이뻐하시잖아요. 어깨를 바로 세우며 다케우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유키의 시선에 밀리지 않는 권력의 힘이 실려 있었다. 다케우치가 헛기침을 하며 바로 앉았다. 그래, 공식적으로 말인가? 조용히 다녀가신대요. 아직도 당신이 본처랑 혼인 관계인지 물어보시더군요. 또 그 소리. 일본에 들어가야 정리를 하지. 그건 당신도 양해한 일이잖아. 알아서 하란 뜻이겠죠. 오빠 자리 넘겨받고 싶으면. 다케우치가 불어 시선을 회피하자 유키가 새치름한 표정으로 다시 떡을 굽기 시작했다. 간은 절대로 짜게 하면 안 돼. 밥은 살짝 질게 하고 갈비는 드시기 좋게 다져야 해. 과장님께서는 치아가 약하시니까. 후미코는 쟁반을 무릎에 올린 채 고개를 조아렸다. 손님방을 치우겠습니다. 베개는 높은 걸 쓰시는지요? 목침을 쓰셔. 편백나무로 구해라. 후미코의 세심함에 유키는 눈꼬리를 낮췄다. 일머리가 밝고 부지런해서 제법 마음에 드는 아이였다. 관서 사투리도 이제 듣기 거북할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유키... 다케우치가 유키를 안을 듯 가까이 다가오며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혼자 주무시기 적적하지 않겠어? 내가 당신 방에 들어가 버리면 말이야. 그분이 홀로 외롭지는 않으실지. 유키가 못마땅한 얼굴로 팔꿈치를 들어 다케우치를 툭 밀쳐냈다. 밀려난 다케우치가 비스듬히 누우며 후미코에게 시선을 두었다. 다케우치의 심중을 알아챈 유키가 손을 멈추고 후미코를 가만히 살펴보았다. 수수하지만 꾸미면 꽤 고울 얼굴이었다. 팔다리는 가늘고 몸은 아담했다. 유키가 모로 고개를 돌리자 누운 다케우치가 말 대신 눈짓을 보냈다. 후미코는 뒷걸음으로 방을 나왔다. 마루가 연신 삐걱거려 후미코는 지레 놀랬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후미코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달빛이 발치까지 비쳐 창호에 긴 그림자가 졌다. 후미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부푼 상현달이 보였다. 곧 보름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멀지 않았다. 왜 삼진애인 줄 알아요? 산호가 대뜸 물었고 준영은 답을 찾듯 주위를 휘휘 돌아보았다. 글쎄요.
산호는 두 팔을 새 날개처럼 크게 벌리며 등을 살짝 말았다. 어때요? 봉황 같아요? 봉황이었어요? 준영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준영의 시들한 반응에 재미가 없어진 산호가 팔을 도로내렸다. 이 마을이 백제 때부터 있던 마을인데 꼭 봉황이 날개편 모양을 닮았대요. 그 안에서 개천 세 개가 만난다고 해서 삼지네래요. 오히려 준영은 돌담에 더 관심이 가는지 산호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비정형의 돌들을 쌓아 올린 담을 살폈다. 집까지 가려면 이런 돌담길 골목 몇 개를 돌아가야 했다. 달빛도 바람도 선선해서 걷기에 좋은 밤이었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도 연하게 들렸다.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지 마요. 뱀 나와요. 준영이 이번엔 안 속는다는 얼굴로 산호를 돌아보았다. 원래 돌틈에 뱀 많이 살아요. 절대로 밟거나 죽이면 안 돼요. 알죠? 그러죠. 건성으로 대답한 준영이 앞장서 걸었다. 한 잔 마신 인삼주에 귀 밑까지 벌게져 있었다. 산호는 뒤를 따라가며 물었다. 큰아버지 얘기 계속 해봐요. 어디까지 했었죠? 일찍 사별하시고 평생 혼자 사셔서 자식이 없다고. 그래서 막내 조카인 준영 씨에게 의지한다고. 아버지하고는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 큰아버지인데도 할아버지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푸근하다고 할까요? 그랬겠네요. 젊어서는 하얼빈에서 교사로 일하시다가 사별하시고는 뒤늦게 대학 공부를 시작하며 상하이로 옮기셨죠. 그 후엔 교수가 되셨고요. 혈연을 떠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죠. 평생을 반듯하고 성실하게 사셨어요. 할아버지의 청렴한 기질을 많이 물려받은 분이라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준영 씨에게 삼진해에 가달라고 하셨을까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아버지가 여기서 가까운 나주에서 태어나 자라셨어요. 일제치하 때 군자금 전달책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만주, 상해, 그리고 국내를 홀로 드나들었다고 해요. 당시에 큰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먼저 만주로 넘어가 계셨고요. 어느 밤에 할아버지가 두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대요. 10살 내외의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 남자애는 독립군에서 운영하는 군사학교로 보내고 여자애는 딸로 삼으셨대요. 어린 큰아버지를 잘 돌봐주고 예뻐해주던 좋은 누이였다고 해요. 알겠어요. 산호가 준영의 말을 막았다. 뭔가 알겠다는 듯 눈이 반짝였다. 의로제에 불이 났던 그 밤에 사라졌던 그 두 아이 맞죠? 주인과 친일 앞잡이 그리고 머슴의 시신은 찾았지만 두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살아남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두 아이가 불을 피해 강으로 내려갔다가 익사했다고 믿었대요. 떠내려가서 시신도 못 찾게 된 거라고. 들어가면 아버지께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산호는 힘주어 대답했다. 그럼요. 의로제의 역사가 삼진의 이 마을의 역사니까요. 이해한 준영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두 아이, 아니 두 분은요? 산호가 준영에게 바짝 다가서자 다소 긴장한 준영이 살짝 물러났다. 그 누이와는 몇 년을 함께 살다가 누이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의로제의 손자는요? 누이가 조선으로 돌아간 이후로 손자와도 왕래가 끊겼답니다. 독립운동한다고 들었는데 해방 후에 할아버지가 병으로 급사하시는 바람에 더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큰아버지의 기억으로 미결이었던 의로제의 이야기는 이렇게 풀리는군요. 그 두 분은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혹 후손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게 큰아버지의 부탁이셨어요. 만나보고 싶어 그러신 걸까요? 준영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두 손을 맞잡았다. 돌려줄 게 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받으셨는데 귀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기록은 없을지라도 삼진의 어르신 중에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도 알아볼게요. 누이의 이름은 세순이고 형의 이름은 위진이었다고 합니다. 김위진. 돌림자 진 없이 그냥 김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화재 이후 본명은 버리셨을 거예요. 엄중한 시절이 길어지며 후손에게도 끝내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산호의 말에 준영이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황한 건 위진뿐이었다. 세수는 담담히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가까운 집으로 가볍게 밥 마실이라도 나온 사람 같았다. 위진은 얼른 밖으로 나가 따라붙은 이나 지켜보는 이가 있는지 주위를 살폈다. 밤이 깊어 인기척은 없었다. 위진은 가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세수는 이미 방 안에 들어가 있었다. 벗어둔 세순의 고무신을 챙겨들고 위진은 방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야? 들킨 거야? 다급한 위진의 물음에 세순이 고개를 획획 저었다. 그럼 더는 안 되겠어? 안 되겠는 거야? 가타부타 말도 없이 세순이 자리에 반듯하게 앉았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은 두루마기 깊숙이 넣은 채였다. 생각이 먼데 가 있는 사람 같았다. 위진이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세순의 한쪽 팔을 지그시 눌러 잡았다. 그제야 세순이 위진과 눈을 맞췄다. 걱정 마. 일을 그르치진 않아. 그래, 세순누이. 너는 나보다 강하잖아. 물건은 내 방에 잘 숨겨뒀어. 물건은 확실한 거지? 위진이 목소리를 더 낮췄다. 몇 번이나 모의 사격을 했어. 문제없어. 내가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야. 목숨에 연연했으면 이 일에 뛰어들지도 않았어. 하늘이 두 쪽 나도 확실해야 해. 위진이 나머지 한 손도 마저 뻗어 세순의 팔을 잡았다. 누구의 떨림인지 모를 긴장이 느껴졌다. 생사 여부 확인할 시간 없어. 바로 그 집에서 나와 여기로 와야 해. 무조건 한 발이라도 멀리 도망가야 해. 단호하게 말하는 위진을 보며 세순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알았어. 그래도 내가 늦거나 못 오더라도 절대 기다리지 마. 그냥 가. 세순이 확인하듯 위진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위진이 대답 없이 몸을 일으키며 문고리를 잡았다. 어서 돌아가. 세순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위진이 문을 여는데 세순이 위진의 손목을 잡았다. 놀란 위진이 세순을 돌아보았다. 세순은 위진의 손을 잡아 끌며 도로 문을 닫았다. 부탁이 있어. 위진이 손목을 잡힌 채 세순을 마주 보았다.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이야. 말해. 나는 세순이고 너는 김위진이야. 나 세순이가 너 위진이한테 하는 부탁이야. 누이가 남동생한테 하는 부탁이 아니야. 세순이 잡은 위진의 손을 놓았다. 더운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머슴의 딸이 주인집 손자한테 하는 부탁은 더더욱 아니야. 세순이 말을 멈췄다. 골목을 지나가는 인기척이 있었다. 둘은 숨까지 참은 채 잠시 기다렸다.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다. 더는 안 돼. 가야 해. 위진이 세순의 팔을 잡아당겼다. 세순이 위진의 두 팔을 잡고 돌려세웠다. 낮고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새벽까지만, 오늘 밤만 같이 있자. 위진이 눈으로 세순의 말뜻을 되물었다. 한 여자가 한 남자한테 하는 부탁이야. 김위진. 고개를 떨군 세순이 떨리는 두 손을 어쩌지 못해 주먹을 쥐어버렸다. 한 발 물러서며 세순은 겁의 시간을 느꼈다. 괜한 말,
괜한 짓일지도 몰랐다. 위진은 아무 말이 없었다. 위진이 세순의 말뜻을 못 알아들었을 리 없다. 세순은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단단한 두 팔이 세순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가왔다. 낡은 누비 우두새서 갓단 목화솜 냄새가 났다. 오래전 세순의 어깨로 기대오던 정다운 이에게서 맡았던 익숙한 향이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커버린 위진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세순은 두 손으로 위진의 옷섭을 잡았다. 모든 눈은 닫히고 모든 귀가 열려 있었다. 밤의 작두를 타고 어둠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 밤 은밀한 이야기만이 전설처럼 쌓였다. 2차선 도로의 양쪽으로 논과 밭이 이어지다 군데군데 들어선 집과 가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을의 시작이었다. 군 내외의 경계에 병원이 있었다. 전등 한쪽이 고장났는지 초록색 십자가의 불빛이 불안정하게 깜빡였다. 종합병원이라지만 5층이라서 규모는 아담했다. 준영은 응급실 앞에 서서 안쪽을 살폈다. 조용했다. 고민 끝에 들어가려는데 산호가 문을 열고 나왔다. 한두 시간 사이에 얼굴은 핏기 없이 해쓱해져 있었다. 준영은 뭐라 물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산호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산호는 두 손으로 마른 얼굴을 감싸고 잠시 생각하더니 귀 뒤로 머리를 깨끗이 쓸어넘기며 손을 털었다. 약하지만 호흡은 하세요. 준영은 두 손을 툭 떨어뜨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고 준비하라는데. 산호가 준영에게 묻는데 말이 흐렸다. 뭘 준비하죠? 오빠한테는 연락했어요? 산호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저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잘한 일인지. 준영이 부축하듯 산호의 한쪽 팔을 잡아주었다. 연명 치료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인을 하라더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동의한다고. 일단 좀 앉아야겠어요. 그러나 산호는 준영의 말은 듣지 않았다. 잡고 있는 준영의 손을 밀어낸 뒤 허공을 밟는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벽에 각기댔다. 아버지가 몇 번이나 제게 부탁했어요. 애쓰지 말라고. 편히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뜻대로 해드려요. 산호가 기대선 채로 고개만 돌려 건너편의 장례식장을 보았다. 간판에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정록 생명이 좋을 때도 있네요. 생과 사의 색이 다르지 않으니. 준영은 초록 십자가에서 붉은 간판으로 시선을 옮겼다. 거리는 짧았고 시선을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순간이었다. 생과 사의 간극이 있다면 그 둘 사이의 폭과 길이는 과연 얼마일까를 생각했다. 산호는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울고 있었다. 유키는 후식이 담긴 쟁반을 직접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다른 날보다 더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있었고 머리 뒷꽂이는 금박 장식이 있어 흔들릴 때마다 반짝였다. 유키는 상석에 앉은 사촌 오빠인 고등부 과장 구니야키의 찻상에 먼저 모찌를 담은 접시를 올린 뒤 다케우치와 자신의 찻상에도 후식 접시를 하나씩 내려놓았다. 후미코는 끓기 시작한 찬물 주전자를 들어 유키 가까운 쪽으로 내려놓았다. 구니야키가 끈적한 시선으로 후미코의 위아래를 훑었다. 후미코는 진한 고구에 따서 더 끈 찻잎을 담은 작은 통도 꺼내 유키에게 건넸다. 유키가 차통의 뚜껑을 열어 향을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찬물을 더 끓일까요? 후미코가 고개를 조아리며 물었다.
아니, 됐어. 아직도 밖에 눈이 내리고 있니? 밤새 내릴 듯합니다. 별실에는 충분히 불을 넣었겠지? 네, 마님. 이 화로도 손님 방에 옮겨두어라. 경부님께서는 추운 걸 몹시 싫어하신다. 후미코는 무릎걸음으로 걸어가 앞치마 끝으로 화로의 양 손잡이를 잡았다. 몸을 세워 뒤로 물러나는데 따라오는 구니아키의 시선이 느껴졌다. 구니아키가 다케우치를 보며 후미코를 향해 덕짓을 했다. 다케우치가 바로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조아렸다. 방문을 닫고 물러나는데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화로의 열기 때문인지 마음의 결기 때문인지 몰라도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놓칠세라 화로를 잡은 두 손에 더욱 힘을 주며 후미코는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반듯하게 내디뎠다. 이른 저녁인데도 건어물 가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허들의 천으로 유리문을 가려 안은 보이지 않았다. 물건을 사러 온 손님 몇이 문을 흔들며 주인을 불렀으나 안에서는 어떤 대답도 없었다. 위지는 겹방의 문 가까이 앉아 밖의 동태를 살폈다. 방 안쪽에는 보찜을 하나씩 제 앞에 놓은 독립단원 둘이 바짝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건어물 가게의 주인 행세를 했던 단원도 함께였다. 금방이라도 나갈 것처럼 방한복에 목도리를 하고 모자까지 눌러 쓰고 있었다. 눈이 길조가 되려는지? 다른 한 명이 걱정스레 말했다. 무조건 사살해야 해. 치명상만 입히면 더 위험해. 주인 행세를 했던 단원의 말에 힘이 실렸다. 세순 동지가 늦어도 축시 안에는 여기까지 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항구까지 빠져나가기도 전에 검문에 걸리게 된다. 위지는 문고리를 잡은 왼손의 소매자락을 들춰보았다. 11시 30분이었다. 손목 위에 찬 시계의 초침이 야속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운명을 향한 시간은 주저함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세순도 같은 시계를 차고 있을 것이다. 긴 소매자락 아래 시계를 숨기고 초침보다 더 빨리 뛰는 맥을 가라앉히느라 애를 쓰고 있을 것이었다. 3시가 넘으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떠난다. 그리고 상해로 건너가는 즉시 흩어진다. 그럼 세순 누이는요? 위진이 물었다. 위진의 바로 곁에 앉아있던 단원이 눈도 깜박이지 않고 위진을 쳐다보았다. 아직도 동지와 누이를 구분 못해? 아니면 몸에 흐르는 반쪽 일본인의 피 때문에 망설이는 거야? 거기도 네 조국이라고 여기는 거냐? 위진이 무릎을 세우며 몸을 일으키더니 단원의 저고리 앞섭을 부여잡았다. 말 조심해. 설마 이 언정은 아니겠지? 위진의 주먹이 나가기도 전에 주인 행세를 했던 단원이 손목을 붙잡아 내렸다. 위진과 단원이 노려보며 뒤로 물러났다. 지금은 하나, 바로 군이학기의 멱을 따는 일만 생각한다. 위진은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몇 분도 지나 있지 않았다. 그날 밤 세수는 몇 번이나 당부했다. 일이 잘못되어도 절대로 기다리지 마. 바로 떠나. 나는 반드시 살아있을 테니. 눈 내리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두 귀가 바짝 섰다. 위지는 눈길을 달려오는 세순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몇 번씩이나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축시가 지나도록 세순은 오지 않았다. 경성일보 1944년 12월 23일 경성경찰부 고등과 경부 군이야키 덴조 암살 12월 22일 밤 경성의 최고위 고등경찰 군이야키 덴조가 전남경찰부 고등과 거장인 다케우치 모니타로의 관사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다케우치의 아내이며 사촌 여동생인 유키 덴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비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던 군이야키는 늦은 밤 잠자리에서 유키의 몸종으로 일하던
조선인 후미코가 쏜 총에 피해를 맞아 그 자리에서 절명했다. 다케우치의 증언에 의하면 총소리에 놀라 별실로 달려가 보니 몸종 후미코가 절뚝거리며 방에서 나오다 다케우치를 발견하고는 다시 총을 겨누어 쏘았다고 한다. 다케우치는 어깨를 맞는 바람에 생명은 건졌다. 다케우치는 구니아키가 죽기 직전까지 화로에 담겨있던 부삽으로 도망가는 후미코를 저지하고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격자인 유키 덴조도 도망가는 후미코가 심하게 절룩거렸고 눈 위로 피를 상당히 흘렸다고 증언했다. 조선 총독부 총감 이시다는 극노하여 이 암살 사건을 경찰 권력과 일본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반드시 범인을 잡아 더한 처벌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라경찰부는 용의자인 몸종 20대 초 조선명 미확인 후미코와 군산항 쪽으로 이동한 조선 독립단원 3인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부는 다리에 화상과 골절상을 함께 입은 후미코가 광주, 담양 지역을 벗어나지는 못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인근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준영이 산호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6개월 후였다. 출판사와의 미팅을 마치고 1층 카페에 앉아 지나가는 비를 피하며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다. 모르는 번호여서 받지 않았다. 이어 문자가 들어왔다. 담양 삼진해의 김산호입니다. 준영은 바로 산호에게 전화했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산호의 아버지가 끝내 일주일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하는 통화였다. 연명치료를 선택하지 않은 산호가 아버지를 일반 병실로 옮기는 걸 보고 준영은 삼진해를 떠났다. 산호는 준영에게 문자로 아버지의 부고를 전했다. 다행히 큰 고통 없이 눈을 감으셨으며 가족과 가까운 친지와도 모두 작별 인사를 잘했기에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했다. 마침 산호는 서울에 있었다. 조카의 돌잔치가 있어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왔다고 했다. 산호는 준영이 있는 카페로 오겠다고 했다. 1시간쯤 후에 커트머리를 한 산호가 처음 만날 때처럼 건조하면서도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준영에게 다가왔다. 싹둑 잘랐네요. 준영의 말에 산호가 짧은 머리를 손으로 빗어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골에 사니 머리할 시간도 없고 매번 묶고 풀기도 귀찮아서요. 꽤 어울려요. 산호는 대답도 않고 일어나 커피를 주문하러 가버렸다. 준영은 식은 커피를 마시며 비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소설가인 줄 상상도 못했는데 듣고 보니 또 잘 어울리기도 하고. 커피를 사온 산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변변찮아요. 읽어봤는데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작가 혼자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준영은 풋 웃어버렸다. 산호의 솔직함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삼진의 생활은 어때요? 아직은 후회의 빈도가 높긴 하지만 괜찮아지겠죠. 준영은 산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카페에 손님들이 들고 날 때마다 빗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했다. 얼마 전에 집 명의 변경했어요. 엄마 앞으로요.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산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다. 겸사겸사 아버지 유품도 같이 정리했죠. 이것저것 모아놓는 성격이 아니라서 많지는 않았어요. 산호가 백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준영 씨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 보자고 했어요. 의로제와 의로제의 두 아이 이야기 기억하죠? 산호의 말끝이 담담했다. 불어 가라앉히는 말투였다. 뭔데요? 준영이 컵을 내려놓으며 몸을 산호 쪽으로 움직였다. 열어보세요. 준영은 산호가 밀어준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경 닦기 같은 작은 천이 덮여 있었다. 준영은 상자를 들고는 천을 걷어냈다. 시계군요.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요. 산호도 준영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엄마 말로는 결혼 예물은 아니래요. 그러기엔 시계가 너무 낡았잖아요. 준영이 시계 하나를 꺼냈다. 시계가 하나 더 있네요. 맞아요. 똑같은 시계가 2개예요. 산호가 상자에서 남은 시계를 꺼내들었다. 준영과 산호는 손에 든 시계를 가까이 가져다 놓고 들여다보았다. 이미 멈춘 지 오래고 수동시계예요. 다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산호의 말에 준영은 2 시계를 하나씩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여길 보세요. 산호가 2 시계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아. 준영이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계줄의 길이가 다르군요. 이쪽 시계가 좀 짧네요. 이 시계를 찬 사람의 손목이 좀 더 가늘었나 봅니다. 여자였을까요? 산호가 몸을 바로 세웠다. 준영이 시계에서 눈을 떼고 산호를 보았다. 그렇다면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 시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유품이래요. 할머니가 몇 살 연상에 다리가 좀 불편했는데 먼 길 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꼭 업고 다닐 정도로 지극한 사이였대요. 산호도 준영을 마주 보았다. 준영은 그제야 산호의 표정을 읽었다. 2 분은 해방 후에 이름을 바꾸셨어요. 어차피 2 분은 호적에도 없었으니까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보았다. 그래서 정록 생맹. 이제야 알겠다는 듯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산호는 식은 커피를 입으로 가져가며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피는 못 속이네요. 전설 같은 밤이 지난 자리에 눈처럼 소복하게 쌓인 둘의 역사가 빛났다. 세수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위진이 자신의 발에 고무신을 신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위진은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2 손으로 세순의 발에 하나씩 고무신을 신겨주었다. 미안해. 세순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위진이 고개를 들어 세순을 보았다. 그래도 너는 도련님인데 나는 머슴딸이고 내가 감히. 그날 밤에 말이야. 의로제에 불이 나던 밤 대문 앞에 흰 말이 묶여 있었잖아. 기억나? 세순이 눈을 깜박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의 등에 안장이 있었는데 내가 그 색을 구별을 못했잖아. 녹색이냐 붉은색이냐 묻기도 하고. 붉은색이었어. 맞아. 그때 나는 내가 색도 구별 못하는 바보라고만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실 만하다고, 나는 미움받아 마땅하다고. 세순이 손을 뻗어 위진의 손등 위로 포겠다. 훨씬 크고 단단한 손이었다. 그건 위진이 네 탓이 아니야. 큰일 날 일도 아니고. 그래, 세순누이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네가 머슴딸인 것도 네 탓이 아니야. 나는 너를 머슴딸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세순이 고개를 숙였다. 손등 위로 눈물이 툭 떨어졌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 중요한 건 흰 말이었던 거야. 안장이 붉든 푸르든 상관없이. 만일에 네가 우리 쪽으로 못 오게 된다면, 그래도 네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면 말이야. 약속하자. 세순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위진을 보았다. 거기로 와. 세순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가 못 오면 나는 무조건 거기로 갈 거야. 안 돼, 그러지 마.
너 두고 절대 가지 않아. 세수는 몸을 일으켰다. 위진을 지나쳐 문 쪽으로 가 가림막 너머로 밖을 살폈다. 세수는 문 손잡이를 잡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걱정 마. 실패하지 않아. 세수는 소리나지 않게 문을 살짝 들어올리며 열었다. 찬바람이 밀려들었다. 위진이 바로 뒤에 와 서 있는 걸 알았지만 돌아보지도 않았다. 세수는 밤 그늘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속절없이 눈물이 눈밭으로 툭툭 떨어져 내렸다. 위진이 신겨준 고무신을 신고 세수는 눈길 위로 가지런한 걸음을 내며 걸었다. 작은 걸음이 흰 꽃으로 송이송이 피어나며 눈 위로 길을 내었다. 보름이 멀지 않은 하얀 밤이었다.